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엇갈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코스닥이 1.5%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6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매크로적인 이벤트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정책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탄력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안에서 선별적으로 굉장히 잘 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여전히 수급이 문제인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2,4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을 열어보기가 참 무서웠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오락가락하는 관세 뉴스까지 피로도도 높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선 방산 업종이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부 바이오주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또 대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꽤나 컸고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2,300선을 깼던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진짜 코스피 지수가 사실은 최악을 찍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동안 이제 관세를 협상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90일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싸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싸고 싼 업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시간만 봤을 때는 지금 뭐든 사놓고 기다린다면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음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또 지난해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증권사에서 이 업종 좋아요, 이 지수가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업종 지수 모두 다 제자리를 다시 한번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분석을 전해드리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를 보시는 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간밤 증시부터 그리고 원자재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좀 보고 갈 텐데 보시다시피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7% 이상 상승했다가 7% 이상 떨어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이상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5%, S&P 500은 3.4%, 나스닥 지수는 무려 4% 이상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21%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낙폭이면은 우리가 지난해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는 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에서 4% 정도 하락이야 그냥 시장이 하락했구나라고 느끼게끔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 IB에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나 봤더니 에버코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전반에 걸친 변동성과 스트레스가 재차 나타났다라면서 달러 채권 주식이 모두 다 하락하는 굉장히 기이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물고 흉하고 우려스러운 조합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시장은 약간 공식처럼 가는 게 있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지면 또 증시가 올라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이고요.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시장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돼야지 해결이 돼야지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에버코어에서는 바라봤는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하드합니다. 중국과의 관세 완전 철회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 그 둘 다를 요구하는 더 큰 전환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 정도의 조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과 완전히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에버코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노이즈 가지고는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가기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외의 시장은 어땠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유가입니다. 특히나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경기를 전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WTI 같은 경우는 간밤에 다시 한번 6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국제 유가도 3.6% 이상 떨어졌고 브렌트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3.2% 넘게 떨어지면서 63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의 진짜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건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 관세율 발표로 해서 다시 한번 유가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는 나라와는 협상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WTI가 장중에는 13% 넘게 반등을 해서 63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땠을까요? 중국에 대해서 1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더 올라간 것은 매우 중대한 요소다라고 봤는데요. 지금 미국이 많은 국가들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 과연 미국이 70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90일 동안 70개국과 함께 협상을 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이게 90일 동안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혼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국제 유가도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금입니다. 사실 주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질 때는 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선물 가격 간밤에 3.2% 넘게 그리고 스팟 가격, 현물의 가격도 보시다시피 2.5%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한 애널리스트는 금은 다시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을 회복했고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 교역국들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이 금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ETF로의 자금 유입과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들이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도 사실은 앞으로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협상을 어쨌든 간에 할 건데 그 과정에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올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론을 봤을 때는 금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게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습니다. 시장도 안 좋고 안전자산도 사실은 불확실한 말 그대로 정말 안개 같은 시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도 함께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가격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간밤에는 3% 이상의 하락세, 이더리움도 8%,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4% 넘게 떨어졌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 관련한 ETF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시장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울프 리서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와 일일 변동성에 크게 연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락장 속에서도 버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의 시세만 들었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 가격이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덜 빠졌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고 지난 4주 동안 주식시장은 비트코인보다도 2배 이상 더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가격이 잘 방어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모두 다 안 좋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강점을 나타내는 시장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다음 주도 참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는 미국의 많은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존슨앤존슨까지 많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내놓는 이 어닝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금융사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아마 시장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실적 그리고 경기 전망까지 꼭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미국향보다는 중국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 중국의 1분기 GDP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경기 부양의 효과가 반영되는 구간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다시 중국이 어떠한 또 정책들을 내놓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미국향보다는 중국향을 조금 더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CPI, PPI 발표가 난 것처럼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무엇보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의 두 가지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ASML과 TSM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곳에서 ASML과 TSMC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연 반도체 경기는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다음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게도 굉장히 빅 위크가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금통위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오늘 시장에서도 정책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국은 방위비, 무역수지,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그램 등 양자 협상에 따른 희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매크로 이벤트보다는 지금은 정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까지 시장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별 어떤 이슈들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조선주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타국 선박 구매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주 전반에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테마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의 재건을 공식화하고 해외 선박 구매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배를 아주 잘 만드는 국가들이 있고 이러한 국가들과 거래하게 될 것이며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해당 국가들의 최신식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통화에서도 한미 조선 사업의 협력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또한 지난 9일에는 중국의 글로벌 해운 영향력 축소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조선 분야 경쟁력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 조선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세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마트 소식입니다. 오늘 장중에 강세 보이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온 데다가 자사주 소각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372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소각 주식 수는 28만 주이고 소각 예정일은 오는 15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이마트 실적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일수 감소와 국내 경기 악화로 집객력 회복이 어려워서 업황이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작업 효과로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S 에코에너지는요, 필리핀 풍력 발전 케이블 공급 소식을 밝힌 이후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자회사인 베트남 생산법인 LS 비나가 필리핀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LS 비나는 필리핀 정부가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2026년에 완공 예정을 하고 있는 풍력 발전 단지 일부 구간에 전력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 수주를 통해서 LS 에코에너지는 동남아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소식입니다. FDA에서 동물 실험을 폐지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가운데 이런 종목들이 수혜 기대감 속에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실험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테카 바이오 등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DA는 앞으로 약물 개발 등에서 하는 동물 실험을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AI 기반 모델을 사용해서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을 예측하고 실험실에서 맞는 인체 장기 유사 구조물에 대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NAM을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잠재적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좀 집중해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인 조선주의 강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내용 때문에 국내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선박 구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강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어서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에게 배를 아주 잘 만드는 국가들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거래하게 될 것이며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최신식 선박을 주문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덕분에 증권가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14,5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렸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의 목표가를 각각 42만 원, 18만 원으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참고만 할 내용이긴 하지만 잇따라 좀 목표 주가가 상향 중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주로 STX 엔진이 있는데 선박 발전을 맡는 민수 엔진 부분도 있지만 방산을 맡는 특수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슈퍼사이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의 상승세 돋보이고 있는 가운데 STX 엔진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후장에는 조선주 관련주가 아니라 AI 관련주인 플리토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 AI 기술 기반의 1대다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 챗 트랜스레이션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실시간 1대답 양방향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AI 통번역 솔루션인데요. 플리토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등 최대 38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에도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이 시스템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세단장에 맞춰서 외국인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관 1층 라운지에 새롭게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수행 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됐는데요. 국가가 인정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장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가격 수준부터 시작해서 19,650원까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7,8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플리토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21,500원까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 시그널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외국산 선박 대량 구매 등이 포함됐다.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조선 실적이 훌륭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을, 미국은 5건을 수주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사실상 더 이상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며 우수한 조선국과 거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갖춰 이번 발언은 국내 조선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먹통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7분간 멈추고 주문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달 출범한 넥스트레이드가 지목됩니다. 코스피 먹통 사태 발생은 넥스트레이드의 호가 방식인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연속 전산장애가 일어난 키움증권은 주문 폭주로 인한 변목 현상을 꼽았지만 스마트 주문 시스템 문제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코스콤이나 넥스트레이드가 만든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사용 중인데 키움증권만 자체 개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주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증권사에서 이제 전산 시스템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그러한 새로운 버전을 내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됐습니다. 특히 이달 초 미국 관세와 탄핵 선고 발표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 원하는 가격의 거래를 체결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졌습니다. 키움증권 게시판에는 집단 소송과 증권사 갈아타기 등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할인 진행에 나섰지만 정작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늦어져 영업에만 치중한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고 증권사에서도 모바일 분야라든지 전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로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만로 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볼 텐데요. 이번 주는 시장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난이도도 높은 시장이 이어졌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대중국 관세가 125%를 넘어서 이제 20%를 추가한 145%다라고 확정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논리로 이러한 관세가 부과됐는지도 알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관세가 가능한 건지도 이제 시장에서는 의문을 강하게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충격으로 또 한 번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22포인트대 약세를 보이면서 2,422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장 막판으로 다가가면서 상승폭을 넓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대 오름세 나타내면서 6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시면요. 코스피에서 어제장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반짝 순매수 전환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루 만에 또다시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5천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이 4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관도 소폭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요. 기관이 오늘 매수 주체로 나서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팔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간밤에 미국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또다시 동반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동반 2%대 하락세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도 다시금 약세 전환하면서 5% 가까이 엔젤솔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3만 2,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그래도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선방해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2%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오락가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분들 오락가락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개파락 나온 부분을 좀 메워야 됩니다. 아직 못 미쳤습니다. 만약에 어제 못 미치더라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어차피 회복이 되는 구간이고 어제 뭐 종가까지 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해줬죠. 그래서 이미 메웠기 때문에 1차 목표치는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말이 1차 목표치지 최소한의 목표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흔들림 나오는 거는 어제 강했기 때문이다. 뭐 미국 시장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대화를 원한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발 물러섰다. 그동안 강경하게 나왔던 트럼프가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니까 여기서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국채는 참 난해하다라고 하더니 뭐 시진핑은 이제 내 친구다. 무슨 김정은 다시 소환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정도로 시진핑과의 대화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진핑이 답변을 합니까? 안 하죠. 왜냐? 지금 시진핑이 1차전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바로 답을 안 하고 이제 각 부처에서만 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 관세가 뭐 100%를 이렇게 올라가고 50% 이상 올라가고 하는 거는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와닿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대로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부분은 둘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하고도 어제 말씀드렸죠.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일 안에만 대화를 하면은 유럽도 유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어제 저녁 때 이미 뉴스로 나왔습니다. 교육방이랑은 다 올려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자, 미국의 CPI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관심 가졌는데 어제는 사실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사실 9시 방송 이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면서 실시간으로 9시 반에 확인하고 알려드렸었는데 하회했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안정돼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가시면 돼요. 물가는 조금 안정되고 있구나. 그리고 중간에 조금 튀어 올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 튀어 오르는 거는 버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무기가 되느냐? 아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90일 동안 유예됐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는 간단합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어제 목표치 기본적으로 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밀려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2400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한번 하러 갔다가 다시 양봉을 세워주고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거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캔들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와야 되는 게 한 번에 다 나와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갭으로 떨어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680은 그냥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딱 붙여놓고 오늘 살짝 밀려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양봉으로 돌파해주는 모습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오늘 또 수급 보면서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간다 얘기 나오는데 어제 들어오거나 하는 게 그게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은 들어올 입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계 IB나 뭐 국고펀드나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이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은 이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예요?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가격적으로는 이제 인도나 베트남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베트남이 관세율 높게 때려 맞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은 배제한다라고 보시면은 인도나 이런 동남아권 정도만 남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다고 했죠. 트럼프 일기 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었는데 지금은 이 고래들이 이 새우를 우리가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새우가 이만큼 벌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금요일은 시장이 이렇든 관세가 미뤄지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놀고 먹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시즌이 봄이다 보니까 이 벚꽃 축제 많이 열리죠. 뭐 주말에 비 온다라고 해서 좀 밀린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벚꽃 축제 가시는 것도 좋고요. 즐기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잊고 쉬세요. 그리고 벚꽃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써놨는데 비가 오니까 여러분들 식사를 잘 드시고 맛있는 걸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먹거리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짚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굉장한 성장성을 이루면서 내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업종 중 하나가 음식료 업종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벚꽃 구경도 식후경이라는 주제를 제시해 주시면서 음식료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실 모양인데요. 음식료 관련주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감 많이 받아오면서 급등했던 종목도 있고요. 오랫동안 쉬어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 음식료 하면 생각나는 대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양식품을 골라주셨네요. 삼양식품은 이제 미국의 관세가 좀 유예되면서 미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삼양식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관세가 유예되면서 수출 품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우리 그 매운 맛으로 해서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해서 유명하고 이 소스만 해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로 같이 S&D 같이 보시면 된다. 차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삼양식품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삼양식품이 가는데 S&D가 좀 덜 갔다 하면 그때 보시는 거예요. 후발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미국 비중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외에도 전 세계 97개국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 매운맛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 한국 라면의 이제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심 시가총액이 예전에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내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3천억을 돌파하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마케팅을 알아서 해주고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알아서 나와서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덴마크에 리콜된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뭐 얼마나 맵길래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도파민을 자극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은 삼양식품 지금도 여러분들은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보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양식품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설 수도 있지만 미국 관세로 인해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고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루타 종목 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루타 종목은 빙그레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빙그레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메로나잖아요. 이 달달한 메로나의 맛을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로나, 뭐 밈도 있죠. 올 때 메로나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들 평소에도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메로나가 메론 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다른 맛이 출시되긴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맛이 출시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총 판매량 매출 순위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빙그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바나나 맛 우유죠. 그래서 이 맛을 중국이 이것저것 다 따라하는데 절대 못 따라하는 맛 중 하나가 이 바나나 우유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메로나가 미국에도 코스트코에 입점하면서 대폭적인 성장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한국 아이스크림 점유율 70%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위력은 정말 가공할 만한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의 입맛을 하루잡았고 중국, 호주, EU 다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제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빙그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뭐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음식료 가격을 올려버리는 형식으로 다들 대응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빙그레도 함께 여러분들이 이루타 종목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타 종목으로는 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들을 자주 제시해 주시는데 빙그레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앞으로 실적도 또 후실적으로 전환 기대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루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루타 종목으로는 풀무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풀무원 하면 또 두부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 시점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3루타로 제시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이제 발표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말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8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이미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레포트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조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이번에 트럼프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매수할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4분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됐고 중국, 일본, EU 등등 해가지고 다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도 풀무원 푸드앤컬처 같은 경우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15%나 성장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좋은 얘기밖에 안 들리니까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부 유명하죠. 일본에서도 이제 두부바 같은 경우가 혁신 제품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또 녹즙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이제 건강식품으로 유명한데 풀무원 녹즙 전용몰까지 오픈을 하면서 이제 바짝 이제 지금 시장에 K컬처에 대한 K푸드에 대한 이런 성장을 이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달리다 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쉬는 말이 바로 풀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적 성장 기대가 호타준족의 3루타 종목에 아주 걸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또 전망을 해주셨고 풀무원은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라도 부합하는 K푸드 관련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3가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그동안에 말로 없는 종목들 1, 2월까지 고점 높이고 3월 달엔 저점 높이는 과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주 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달 말 이번 주 초 계속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점 높이는 과정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저점 높이는 과정도 함께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제는 실감 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어제 하루 반짝이냐라는 부분에 의심하실 수 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만 더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2주만 HTS 딱 닫았다가 열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언제 이랬느냐는 듯이 복구돼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종목이 내 종목이 정상적이다 싶으면은 지금 이미 복구되고 있는 거 다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라우드웍스가 이렇게 5위까지 올라오면서 고점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최근에 휴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새로운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휴젤도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50포인트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번 달에는 50포인트 아래 종목은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 한 종목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후보 종목들이 많은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neptune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16, 17%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좋은 모습. 오늘 놀고 먹자 컨셉에 맞게 컨텐츠주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고 뭐 넵튠도 급등 나오고 하는데 이런 모습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1차 목표치 바로 달성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하이젠 RNM 로봇 관련주 중에서 조정을 안 받아서 쉬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분봉 차트로 가져왔어요. 오늘 12시 정도까지 이런 원사이드하게 그냥 상승만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0% 이상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갈 자리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케미칼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데 대응 전략이랑은 다 교육방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모습도 굉장히 좋죠. 갭으로 해서 7,500원 이렇게 걸쳐놨던 부분 어제 상한가 가고 넘어가는 모습 좋습니다. 이거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말로 홈런까지도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10,000원은 어렵지 않고 저는 이 종목이 정말로 13,000원을 다시 복귀하느냐가 관심 가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말로 홈런까지는 적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만홈런으로 설정한 종목들이 또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종목들의 흐름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벚꽃 구경도 식후경 테마 안에서 음식료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뭐 대상하면은 뭐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미원으로 유명해진 기업이죠. 미원으로 성장 발돋움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청정원이라는 이제 브랜드 그리고 종가, 안주야 등등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BTS보다 인기 많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웅 씨가 또 이제 광고 모델로 있는 햇살 다문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 이제 베트남 공장 거기다 폴란드 공장까지 하면서 유럽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1,250원 내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25,000원 구간을 1차 목표치로 보시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3만 원 2차 목표치로 해서 말로 홈런까지 달성한다. 그리고 3만 원도 전 지나갈 거라고 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요 2만 원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하면 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한 다음에도 다시 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말로 홈런 종목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상을 오늘 말로 홈런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종목도 K푸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로 반등했던 국제 유가가 10일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여파로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다. 국제 금값은 관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0.07달러로 전장보다 2.28달러 하락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3.33달러로 전장보다 2.15달러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적용하는 최종 합계 관세율이 종전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침체 우려를 되살린 영향을 받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총 145%라고 확인했다. 한편 국제 금값은 이날 3%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177.5달러로 전장 대비 3.2% 상승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걸그룹 뉴진스와 관련된 이야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을 해서 제기한 이의 신청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의 신청 신문의 배경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이런 법정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선언했고요. 하지만 어도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이 법원에서는 어도어가 요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뉴진스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 결과 이번 주죠. 지난 9일에 신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약 1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양측 대리인만 출석을 했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만간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15분 만에 끝이 났고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문이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뉴진스의 요청 때문이었는데요. 법원 측에서는 반드시 신문을 공개 재판으로 할 의무는 없고 재판부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가처분 신문이 공개로 진행됐고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다 법정에 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것과는 좀 대조적인 이번 주 신문 상황이었고요. 법조계에서는 뉴진스 측이 일단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이미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또 민감한 논의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신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공방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측 입장이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신문이 15분 만에 끝난 것 이런 걸 보면 일단은 새로운 증거를 이번 신문에 제출했다기보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비공개 결정은 분쟁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뉴진스 측의 어떤 좀 방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15분 안에 끝났다라는 것은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이의 신청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뉴진스는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재판부가 일단 뉴진스의 이런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가처분 인용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번 신문에서도 특별한 것이 새로운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기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의 신청이 이제 기각된다면 그렇다면 기각된다면 뉴진스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걸 항고를 할 수 있겠죠. 그대로 기각됐을 때 항고를 할 수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일단은 현재 그 가처분이 인용된 그 상황이 본안 소송에서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진스는 지난달 홍콩 공연 이후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요. 또 NJG라는 새 팀명을 발표했다가 그 관련 흔적도 좀 지웠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당분간 독자 활동은 불가능하고 기존 원소속사인 어도어로 복귀하거나 혹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의 기로 고민에 놓일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데 위약금은 지금 현재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활동 공백으로 인한 손해도 커질 수 있고요. 업계에서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6천억 원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금액만 보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네.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실제로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갈 뭐 의향이 거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뭐 앞서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번 소송은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도 다시 어도어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반면에 뉴진스 팬 일부는 현재 하이브 사옥 앞에서 복귀를 촉구하는 뭐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갈등이 상당하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법원이 현재로서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도어로의 복귀가 유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미 그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적 장벽이 크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복귀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제 활동 공백, 또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경우에는 현실적인 타협을 고려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뭐 합의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역시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 시간과 법적 판단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결국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 차액 가맹금 소송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피자와 BBQ와 같은 이 대형 브랜드들이 가맹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송이 왜 이렇게 핫한지 먼저 배경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차액 가맹금 소송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뭐 원자재나 부자재를 이제 가맹점, 점주들한테 공급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붙여서 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좀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면서 이제 점주들이 그것을 돌려달라, 초과 마진을 돌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가맹비와 또 수수료를 내면서도 원자재 가격에도 또 숨겨진 추가 마진이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면서 뒤늦게 혹은 이제 의심하게 되면서 이제 불거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피자헛의 경우 가맹점주 93분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을 분석해서 우리 본사가 약 210억 원가량의 차액 가맹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서울 고법에서는 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이 가맹점주들에게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본사가 점주들과 협의 없이 마진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결국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슷한 소송이 뭐 BBQ, BHC, 베스킨라빈스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들로 확산되면서 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집단 소송 형태로 뭉쳐서 본사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자헛 본사가 이 판결로 기업 회생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피자헛은 앞서 그 210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조금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또 BBQ, BHC, 도미노 피자 같은 주요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10여 건 준비 중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본사마다 뭐 수백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협상에 나서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혹은 원자재 공급 방식을 좀 재검토하는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그런 대응에 나서기도 했고요. 반면에 가맹점주들은 좀 이제 혼자 싸우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가맹점주들끼리 뭉쳐서 집단 소송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어서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쟁이 브랜드 이미지 또 가맹점 신뢰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자체를 좀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업계 전체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법 쪽에서도 큰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법 쪽의 로펌들이 좀 움직임이 좀 발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피자헛 소송을 대리한 한 로펌은 이미 다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로부터도 좀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소송 경험이 일단 지금 있다 보니까, 그리고 2심까지 승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주들도 이쪽에다가 조금 사건을 맡기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본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막 수백억 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대형 로펌들에게 좀 이 사건을 맡기면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펌 입장에서는 수임료보다 오히려 성공 보수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들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조금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이런 분쟁 사례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의 계약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의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하고 상승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4월 들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9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블랙 먼데이 4월 7일에는 2조 원 넘게 코스피를 팔아치우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
급 반등이 있었던 4월 10일 목요일에는 3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죠. 하지만 이때의 매수 규모가 다른 날의 매도 규모 그리고 매도의 연속성인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규모였고요. 그 다음 날이 금요일에 또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반짝 순매수에 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다시 부담을 주고 있는 변수로는 공매도의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 기준으로 강세장을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을 바라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한미반도체도 포함이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점 여전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이고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 계속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원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수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이 방향성이 좀 잡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6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1,500원대 환율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불안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LH투자증권에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위안화 약세 용인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에 따라 원화 약세의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2분기의 환율 전망 상단인 1,500원 돌파에 대한 경계감 속에 현재 레벨에서는 당국의 실제 개입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반면에 KB증권에서는 미중 간 갈등 양상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 시장이 관세 전쟁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적인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환율의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환율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도 중국의 84% 대미 관세가 각국의 경제와 기업 이익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요. 또 간밤에 미국에서는 140%대 대중국 관세를 발표하기도 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지수는 V자 회복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언제 나타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중 두 정상이 언제쯤 협상 테이블의 모습을 드러낼지 그리고 언제쯤 현실적인 관세로 재조정을 하게 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실한 헤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 불안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주 뭐 수급도 몰리고 있고 종목들의 탄력도 괜찮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까지 엮이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할 만한 뭐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거래소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의 색깔이 좀 다른데요.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많긴 한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이제 7개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바이오 섹터들이 좋으면은 일단 코스닥 시장이 일단 빨간색을 켜고 그다음에 2선, 3선에 있는 기업들이 좀 눈치 안 보고 잠깐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이 바이오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펩트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펩트론과 관련된 어떤 이제 비만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가장 상승률이 높은데 인벤티지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살펴봤을 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비만과 관련된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펩트론이 대장이니까 이제 펩트론과 관련돼서 잠깐 좀 살펴보면 일라이 릴리와 이제 그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제 비독점 계약을 했고 아직은 이제 본 계약은 아니죠.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 스마트 대포라는 게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구르트 중에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캡슐이 들어있는 요구르트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것과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약을 캡슐 같은 데서 담아서
일단 몸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캡슐이 서서히 녹으면서 약에 대한 반감기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약을 우리가 보통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데 이제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그 기술을 이제 스마트 대포라고 부르는데 페트론에서 명명한 일라릴리와 앞으로 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뭐 페트론이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를 하드 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주목을 할 부분은 물론 지금은 페트론이 가장 주목을 받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휴원스 글로벌이 가장 좀 안정적이고 모멘텀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휴원스 글로벌이 지금 계열사가 한 12개인가 13개 정도 있을 거예요. 12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상장된 기업은 이제 휴원스랑 휴메딕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휴원스 글로벌에 지금 이제 아직 덜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떠한 그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지 일단 그 자회사는 지분이 이제 50% 넘어야지 공식적으로 자회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냥 계열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 휴원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원스 글로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율이 한 41%, 누구나 다 아시듯이 이제 제약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휴원스 랩은 이제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인간 히알루나제, 히알루논이다제 SC를 지금 굉장히 좀 연구 성과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지분율은 한 65% 역시 비상장이죠. 휴메딕스는 필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투톱 가는 기업인데 필러, 그다음에 보톡스, 화장품까지 일단 지분율 37%. 그다음에 휴원스 바이오파마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톡스랑 이제 저만 이제 눈에다 넣는 부분과 관련돼서 72% 이제 완벽한 자회사죠. 그다음에 휴원스 메디텍 역시 비상장인데 의약품이랑 의료기기 쪽인데 의료기기는 일단은 그 감염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 내시경 할 때 내시경과 관련된 기기들 몸에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들 이제 소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게 이제 휴원스 메디텍이고 푸드 어셈블리라고 해서 밀키트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패스. 그다음에 휴원스 USA, 휴원스 재팬은 100% 자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멘텀 말씀해 주신 게 네. 궁금한 게 이제 종목들이 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있죠. 가장 크게 뭐냐면 이제 휴원스에서 먹는 그 체지방 그 살을 빼는 약을 경구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이벤트가 있습니까? 이제 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만들면 사실 짧아야 15년이거든요. 짧은 게 15년, 근데 길면 20년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약사들이 약을 완성을 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 메리트는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 2상 정도에서 가장 최고점을 많이 찍게 되는데 3상은 좀 약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2상 한 B 정도 되면 가장 고점을 찍는데 그 먹는 비만약 말고도 이제 리플레라고 투자한 기업이 있는데 의약 바이오 기업. 살 빼는 지방을 만드는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이것도 관련돼서 이제 어떤 비만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페트론이 1등이지만 휴원스도 먹는 경구용으로 관련돼서 오늘 같이 오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계열사들 자회사 포함해서 나름대로 그 가치가 아직 휴원스 글로벌에 녹아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당연히 페트론이지만 주가만 보면 근데 앞으로 좀 약간 안정적이고 먼 어떤 그렇게 멀리는 아니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휴원스 글로벌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공략하기에는 가장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골라봤고요. 수급적으로도 이제 메인 기관이 오늘 동시 순매수가 좀 약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페트론이 당연히 대장이지만 페트론이 꺼지더라도 휴원스 글로벌은 올라갈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다. 오늘 페트론, 인벤티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장이니까 뭐 어떤 단기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그 계열사들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휴원스 글로벌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좀 낫지 않나 현재 자리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움직이는 것만 움직입니다. 업종의 뭐 순환매가 약간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데 오늘 제약바이오다라는 약간의 힌트를 얻었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비만 쪽이 약간 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휴온스 글로벌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처럼 국내 콘텐츠 관련주에도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드라마 제작사 대장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깊은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번 1분기 출발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올해 초에 대작이 있었는데 평균 시청률이 2%를 기록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사상 최초로 무중력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작품성은 괜찮았지만 흥행에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 제작비를 500억 원 이상 투입을 했고 제작 기간도 3년이나 소요됐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영권으로 수익 부진에 따른 프로젝트 손실의 발생이 수정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눈높이를 굉장히 낮게 잡아가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매출액 1,2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80억 원대를 예상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130억 원대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와 유사한 111억 원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상반기는 몸풀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다수의 대작이 공개가 되는데 약 60에서 70%가 하반기에 편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중단이 좀 오래됐었던 TVN의 수목 드라마가 하반기에 재개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히 공급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폭군의 셰프, 태풍 상사, 얄미운 사랑 등의 기대작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폭군의 셰프의 경우에는 소녀시대 출신의 배우인 임유나가 프렌치 셰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을 크게 모으고 있고요. 하반기 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를 겨냥한 오리지널 시리즈인 자백의 대가, 소울메이트 역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64,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상반기에 고개를 넘으면 길이 보인다라면서 목표 주가 61,000원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스케일이 큰 OTT 오리지널 작품의 방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일본판 드라마를 포함해서 2편 이상의 일본 드라마를 제작하고 또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관행을 제거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비용 절감 효과 역시 올해 중순 이후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현재 구조적인 접근도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하반기 텐트폴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긍정적인 주가 부양의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특징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한국전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한국전력으로 넘어오니까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져온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적으로 수급,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굉장히 매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탑3 안에 드는 종목이 이제 지금 한국전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진부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다가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는 느낌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이렇게 좀 약간은 뭐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약간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상승할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고정관념이 한국전력의 가장 큰 어떤 풀어야 될 숙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이 사실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꾸준하게 오르는 좀 특징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잠시 뒤에 한번 차트 같이 보여드릴 텐데 4년 만에 이제 흑자로 이제 턴 어라운드 했다라는 것은 이제 기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전력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달성하려면 딱 2개만 하면 됩니다. 전기 요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원재료의 비용이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지금 그 2개가 좀 약간 같이 동시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일단 최근에 이제 전기료도 2023년 정도 기준으로 한 4번 정도 일단 조정이 됐고 전기료가 조정이 됐다라는 것은 올린다라는 뜻이죠. 올렸고 그다음에 일단 그 부분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연료비도 지금 23년, 24년 작년 기준으로 일단 연간 기준으로 한 연료비가 4조 원 정도 절약이 되고 있다. 이제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LNG가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원자력 가동이 늘어나니까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 발전사에서 전력을 우리가 보통 뭐 GS라든가 이런 발전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발전소 전기를 사오는데 한국전력이 그것도 이제 뭐 3조 6천억 정도 비용을 좀 감소를 해서 4년 만에 일단 실적을 좀 턴 어라운드 했다라고 이제 한국전력이 실적에 어떤 그 호조가 되는 요인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국전력하면은 대표적으로 빚이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간과를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유동 비율은 지금 한 45%. 유동 비율이 이제 45%라는 것은 갚아야 될 돈 대비해서 갚을 돈이 지금 45%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1년 안에. 자, 그럼 차트 잠깐 보면서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을 가지고 이제 단타를 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특성을 보면 2009년도 딱 한 번 빼고 이제 연 기준이거든요. 이게 연 차트인데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 2, 3년은 보통 올라가는 흐름을 좀 평균적으로 보여줬어요. 물론 차트는 과거에 지나간 흐름이기 때문에 미래의 흐름을 절대 예측하거나 담보하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연간 기준으로 4년 동안 계속 올라갔던 흐름을 보여줬던 게 한국전력이 이제 실적이 개선될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렇게 올라가진 않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 8년 떨어졌죠. 8년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늘 제가 한국전력을 픽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은 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속적으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한국전력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4월 달 들어서 기관 수급까지 같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장 좀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는 실적과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굉장히 좀 약간 그 답답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이 수급으로 조금 안 좋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그러네요. 약간 그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급락을 한번 겪어보니 결국에는 주가가 좀 하방이 지지가 되는 기업들 보면은 기관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투자자가 연이어서 들어오는 기업은 사실 하방 압력을 굉장히 단단하게 견뎌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한국전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대까지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온다라는 점, 이 하나만 봐도 계속해서 주가를 좀 트랙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NHN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는 3% 강세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도 수급은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NHN 뭔가 이름만 들으면 이제 과거에 이제 네이버가 생각나는 그런 네. 기업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한 게임 이제 네이버랑 한 게임이 합병한 후에 네이버랑 이제 NHN이 완전 갈라섰죠. 그 다음에 어떤 한 게임이 NHN 엔터로 이름을 바꿨고 NH 엔터가 지금의 이제 NHN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NHN을 대표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그냥 게임, 그 다음에 페이코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코는 이제 팀원 리메프 사태 때 손실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우려가 있고 이제 주가에도 적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언론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손실 금액이 한 800억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았는지는 그 후속 기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대규모 이제 대손 상각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대손 충당금보다 손실이 커지면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을 없애버리고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벅스 서비스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페이코, 벅스,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게임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움직일 때 신작으로 이제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데 24일 날 이제 4월 24일 날 이제 글로벌 오픈 베타를 실시하는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NHN이 과거의 게임사들 중에 좀 보드 게임 있죠. 이제 보드 게임 위주로 캐주얼 게임 이런 게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신작 이제 다키스트 데이즈라는 게임인데 좀비랑 이제 총싸움하는 게임입니다. 이제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그 흥행을 거두느냐는 좀 뭐 오픈 베타를 들어가봐야 알긴 하겠습니다. 기대는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이지만 일단 외국인 기관이 일단 4월달 들어서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 잠깐 차트와 함께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계속 긴 시간 지속되다가 3월 말에 이제 매수로 큰 폭으로 전환된 다음에 큰 흐름은 아니긴 합니다만 매도로 전환이 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너울너울하긴 합니다만 4월달 들어서 파란색 선 나름대로 차분하게 좀 매수 쪽으로 오늘 아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크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올해 전고점 돌파한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100개 중에 한 2개 될까 말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NHN 같은 경우도 2월 달까지 주가가 좀 약간 순항하다가 역시 3월 달 들어서 시장과 함께 좀 쳐졌고 오늘 기준으로 오늘 그 연중 고점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다 뭐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게임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조금 살펴봤을 때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대형주들과 빅테크 중심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긴 했으나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들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보다 당분간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세였고요. 특히나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25%의 상단을 정해놓고 이제 협상에 들어갈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트럼프의 조선 협력과 뭐 이런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승을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종에 있어서 뭐 조선과 방산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흐름과 지금 현재 상황과에 좀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이 오늘 전환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일 강하게 급등했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받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의 흐름들을 감안해 볼 때 뭐 큰 조정이라기보다도 당분간 저점은 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등락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십니까? 네, 뭐 조선업종에서 좀 하나오션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필리핀 조선소에 대한 인수의 얘기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오션이 직접적인 필리조선소를 보유함으로써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좀 아직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해외 조선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좀 비중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하나오션은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나오션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참 변동성이 깊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현명한 전략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 변동성 역시나 컸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제가 전거래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미국 쪽에서 하락하는 흐름 연출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반된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주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코스피 위주로 조금 하락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대로 또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렇게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또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갔죠.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90일 유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미중 갈등으로 점차 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 전반적인 이슈로 보자면은 이 현재 시점에서 중국산 관세에 대해서 지금 145% 관세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세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역시나 소비자들의 지갑은 잘 열리지 않겠죠.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국에 개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사례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라던가 IT 부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산 제품으로 대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점차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한국 대미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
반대로 피해를 받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죠. 특히 중간재 부품 쪽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관세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관세 부과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도 감소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또한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로 들자면 제조업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16%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섹터라던가 반대로 피해받는 섹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 그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자동차라던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이게 아직까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비중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경제 데이터 확인한 이후에 이제 하반기부터 비중 확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 2차 전지 쪽은 관세의 어떤 여파가 좀 지나가고 난 후에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오후장에 하락폭 많이 줄여내면서 현재 0.3%대까지 그래도 약세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2,436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2,394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오후장에 상승폭 계속 넓혀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고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 보여주면서 2%대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7%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또 기록했습니다. 반짝 순매수 어제 하루 나오고 다시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억 원, 1천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매수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개인은 343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로봇, 바이오 업종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11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길고 길었던 일주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지난 이 초반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적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닥만 이렇게 탄력을 보였다라는 것은요. 결국 시장이 지금 테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물론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K바이오 쪽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정책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은 2% 넘게 강세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마지막 종가가 결국에는 고점이 됐습니다. 695선까지 올라가면서 700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어제 시장과 비교를 해보자면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0.5%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 2,43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제보다도 6원 이상 내리면서 1,450원대를 하회하면서 1,449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장중한 때는 100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110선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를 사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외환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달러 인덱스가 100선 아래로까지 장중에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2% 넘게 조정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1%대 조정이었습니다. 특히나 간밤 증시가 좀 크게 빠지면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흐름을 한국 증시에서는 그대로 흡수를 했습니다. LG엔솔 4% 넘게 조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는 2.5%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에 강세 탄력을 보였을 때에도 1% 상승에 그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04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우선주가 2% 넘게 빠졌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가 5% 이상 급락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한 계단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동차 쪽으로는 여전히 좀 시장에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이 판매량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내에서 자동차 전체 판매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가 죽다 보니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이슈까지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완성차 쪽이 좀 크게 무너진 게 아쉽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내에서 진짜 주인공은 방산과 조선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7만 9천 원대, HD 현대중공업 5.7% 넘게 급등하면서 34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1.8% 넘게 조정, 기아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7% 넘게 조정받으면서 8만 2천 원대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까지 자리하게 됐는데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KB금융 네이버가 이와 함께 그 밑으로 빠졌고 한화오션이 오늘 6%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 지고 있는 카드는 방산과 조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고 특히나 LNG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신한지주 이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3.7%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제는 2% 넘게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9%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로봇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고 AI 로봇 쪽으로 특히나 양당에서 모두 다 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3% 조정, 에코프로 2% 넘게 조정받았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펩트론이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 장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작은 이슈 하나에도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내에선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미디어 쪽에서는 스튜디오 미르와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고요. 휴젤은 2% 넘게 상승, 클래시스 4% 상승,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급등세 보였고 파마리서치 5% 넘게 급등하면서 36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수는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업종 등 이 관세 우려가 큰 업종 지수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조선, 방산 업종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이 밖에 화장품과 제약 업종도 빨간불로 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다음 주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밤 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2.4% 상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행히도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또 하락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근원 CPI 또한 예상치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려감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3월 달의 경우 CPI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도매 물가와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이번에 3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 예상치가 전달 대비 0.2%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도 관세 부과 이후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4월 달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건인 게 이제 5월 달에 발표가 되는 4월의 물가지수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4월 17일에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부가 이후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달에 조기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4월에는 동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4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것들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부담이 크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갑이 열지 않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 또한 조금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4월 달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인하 수혜 섹터를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빅테크 관련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던가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하 국면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주의 경우에는 엔데믹 국면에서 많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죠. 그런 와중에 오늘 뭐 K 콘텐츠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까지 나오면서 모멘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만큼 금리 일정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빅테크, 게임, 영상 콘텐츠 관련된 섹터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후반에는 금통위가 열리게 될 텐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방향성은 어차피 인하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 등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틀입니다.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STO 법제화 관련해서 핑거를 제시를 해드렸고 오늘은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뭐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STO 법제화와 관련해서 여야 상관없이 정책 측면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항공기 엔진과 관련해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항공기 엔진을 자산으로 해서 신탁회사에서 맡기고 그 자산에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나눠가는 구조로 되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STO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융위 쪽에서도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인해서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이게 현재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간편 결제라던가 선불카드 플랫폼과 관련해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국내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만든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모바일 상품권 쪽으로도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편의점 선불카드 관련해서 점유율이 90%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쪽에서도 점유율이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유율이 큰 기업이라면 독점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결제 시장이 더 커짐으로써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가 절감으로 통해서 흑자 전환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소폭 감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개선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매출 원가가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70억 정도 절감이 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흑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물이 길게 쌓여있는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만큼 이 구간을 소화해내준다면 그 다음에 있는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이라고 한다면 9,600원 구간인데요. 이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보시는 것처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변동성이 큰 기업입니다. 그만큼 또 하단으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손절가는 조금 더 넓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저점이 형성이 된 구간대를 보니까 공통된 가격대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더라고요. 6,700원 구간대인데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이 구간대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강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6,7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STO 정책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전략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실 때 STO 관련된 뉴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STO 플랫폼 구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STO 법제화에 추진이 된다면 이 사업에도 날개가 더 달릴 것으로 보이네요. 목표가 9,600원 선, 손절가 6,7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중가는 8,320원에 만들어놨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눌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로 오늘 코스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 선박 구매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며 0.5% 하락한 2,432선에 마감하고 코스닥은 2% 상승한 69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조선주는 이날 강세를 보이며 HD현대중공업은 약 5% 오른 34만 원 선으로 하나오션은 6% 넘게 오른 7만 7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조선기자재 생산기업인 현대힘스는 장 초반인 9시 10분경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과 최첨단 선박 거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관련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 넘게 증가한 가운데 선박 수출량이 약 7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693.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반도체가 32%, 승용차가 11.9%, 자동차 부품이 10.5%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EU 등 상위 3개 지역의 수출 비중이 총 50%를 기록했고, EU 수출량은 약 30%, 중국은 8% 넘게 늘었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0.6%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의 미증시가 급락하며 달러가 1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달러 자산을 처분하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이날 달러는 전장 대비 1.2%가량 하락해 스위스 프랑 대비 2015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은 오늘 전날보다 2.4원 내린 1,454원으로 출발해 오후 3시 기준 1,440원대 후반에서 거래됐습니다. 금값은 안전자산 수요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며 현지 시간 11일 장중 국제 금 현물은 장중 1.4% 올라 온스당 3,2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위원회에 인가 없이 발행할 수 없게 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내달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11일 관련 매체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다음 달 중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법안 내용으로는 금융위 인가를 받은 자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법정협회를 신설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달러나 원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으로 이번에 발의 예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발행, 유통, 상장 등 가상자산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일본 미야기현에 약 360억 원가량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소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한국 기업의 일본 개통연계 ESS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27년 4월까지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력 변환 장치 20메가와트, 배터리 90메가와트시급 개통연계 ESS 발전소를 구축하고 현지 건설사 등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최대 수준의 일본 시장 수주라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일본 시장 전략 다변화를 통해 스마트 에너지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